반갑습니다. 저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한국 지사에서 기술 영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세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프리세일즈 트레이닝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세일즈와 프리세일즈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실 제가 이 그 프리세일즈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됐었어요. 과연 뭘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요렇게 한번 오늘 강의 내용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RPA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RPA를 이제 고객사에서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은 챌린지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사들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고객사의 자동화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게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프리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제 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A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RPA가 이제 줄임말인데요. RPA는 이제 사람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업무를 그대로 모방해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이 정의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바로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툴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커맨드들이 있죠. 이런 커맨드들이 이제 자동화를 위해 준비된 기본 어떻게 보면 함수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면서 자동화 업무 순서대로 스크립트를 짜줍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실행하면은 이제 자동화 업무가 진행되게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유스 케이스냐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를 조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금융권 쪽에서인데 그때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제가 데모를 하나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커맨드를 몇 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굉장히 쉬워요.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일단 URL로 접속을 해서 if 이런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팝업장이 있으면 닫으세요. 이런 커맨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띄워서 지금 조회할 수 있는 주소들을 하나하나 읽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브젝트 클로닝이라는 커맨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하나하나 속성들을 예를 들어서 뭐 도로용 주소, 라디오 버튼 찍고 그 다음에 읽어왔던 경기도, 무슨 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넣어주는 커맨드를 이렇게 제가 꾸며놨어요. 이제 이 커맨드들이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시스템은 띄었죠. 팝업 창 닫았고요. 엑셀 띄워서 주소들을 하나하나 입력하시는 걸 보실 텐데요. 지금 스크립트가 하나씩 실행되는 게 보이시죠? 요겁니다, 바로. 요 시스템이 스크립트를 돌리면서 자동화 업무를 실행하는 게 바로 RPA고요. 이게 이제 RPA를 설명드릴 때 가장 좋은 동영상 모습인데요. RPA가 사실은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업무를 주로 수행할 수 있냐면 정형화된 규칙을 가진 업무,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업무들에 국한돼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고객사 업무, 이제 자동화 업무 대상을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프리세일즈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화 업무 대상을 수행하시는 비즈니스 유저분들을 만나면은 보통 대부분의 업무들이 이런 식으로 수행이 돼요. 어떠한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요청을 받아서 그거를 업무를 처리하고 다음 고객사라든지 아니면 다음 이제 요청하신 분께 넘겨드리죠. 이런 순서로 항상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인풋 데이터가 디지털화된, 정형화된 데이터들이 RPA의 주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하실 때 이메일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메일 받고 바로 엑셀 파일, 첨부 파일 같은 걸 여셔가지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시죠. 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가시 시스템 같은 것들에 직접 접속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뭐 파일, 폴더 같은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시거나 가끔 DB를 직접 연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정형화된
정형화된 디지털 데이터들은 RPA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 정형화된 규칙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들을 RPA가 가공을 직접 해줄 수 있는데요. 그 유형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정형화된 문서 작성, 엑셀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엑셀이 RPA에서 가장 가공하기가 좋은 정형화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거의 100% RPA 자동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통해서 조건이라든지 반복 업무 실행에 대한 그런 규칙들을 정해서 그 전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돌리는 것들이 RPA 모습인데요. 제가 요거는 좀 샘플로 몇 개 보여드릴게요. 문서로부터 데이터 추출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동일한 RPA가 수행되고 있죠. 지금 아마 고객사로부터 이런 PDF 형태의 PO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PO에서 중요한 키밸류들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엑셀 문서를 작성하는 것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아마 업무하시면서 엑셀 작업하실 때 이런 업무들은 아마 지금 위원님이나 수석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동화 시작되면서 엑셀 파일을 띄우고 이제 필터를 걸고 특정 칼럼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시트를 여러 가지 거기다 붙여놓고 이름 바꿔주고 또 다른 칼럼들을 새로운 시트를 하나 더 열어서 뭐 카피를 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뭐 이제 빨리 필터를 걸어가지고 오른쪽에다 함수 이런 거 많이 쓰시죠. 함수 쭉 써가지고 함수 써서 드래깅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위에다가 헤더 네임 하나씩 입력하시잖아요. 이런 거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피벗 테이블이죠. 피벗 테이블도 많이 돌리시는데 최종적으로 피벗 테이블 같은 것도 RPA가 다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엑셀 작업을 RPA가 수행해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 엑셀 가끔가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매크로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엑셀 매크로가 확장돼서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매크로라고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궁극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RPA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업무 유형인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린 그런 업무 유형을 총 집합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PO, 고객사로부터 받은 PO들이 이렇게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RPA가 돌면서 이런 것들을 CSV 파일, 정형화된 엑셀 파일의 일종이죠. 텍스트 파일인데 콤마로 나누어진 CSV 파일로 변한 키 밸류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PO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제일 많이 작업하시는 것이 셉에서 PO 생성하는 업무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요. 보시면은 RPA가 이제 셉을 오픈해서 띄울 겁니다. 셉을 띄웠죠? 자, 띄운 다음에는 로그인 해야겠죠. 로그인을 할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고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들어온 다음에 이제 PO를 생성하는 T코드를 치고 트랜잭션 화면으로 들어가야겠죠. 들어온 다음에 아까 CSV로 저장한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읽어서 지금 셉에 RPA가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유형이 가장 RPA에서 많이 자동화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대부분 고객사에서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셨을지 상당히 거리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RPA가 도입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이 이미 도입을 하셨거나 확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혜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바로 줄여주니까 요새 뭐 야근 감소라든지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RPA를 정말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직원들의 업무를 로봇이 대신 돌려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는 365일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휴먼 에러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RPA한테 맡기고 사람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RP를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고요. 그 고객사가 보면은 시간 부족으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런 업무들도 실제로 RP를 수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RP에 대한 그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RPA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 고객사마다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수행을 하세요. 일단 자동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고객사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대상 업무를 뽑아낸 다음에 분석을 하고 분석된 그 업무 분석서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운영되는 보트를 유지 보수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타고 계시는데요. 저는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 맨 앞단에 전략을 꼭 놓치지 말고 세우시라는 말씀 항상 드립니다. 이게 빠지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자동화를 이런 혼돈이 올 수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전략으로 제일 많이 그 하시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업무 시간 절감이에요. 그래서 뭐 10만 시간을 목표로 하겠다. 어떤 은행은 100만 시간 목표로 하는 것도 봤고요. 네. 그런데 제조업에서 많이 이런 접근들을 하세요. 우리는 ERP 프로세스, 그 중에서도 구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겠다. 아니면 생산 현장에 사무를 아예 자동화해서 없애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전략에 따라서 자동화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목표가 분명해지고 그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화 계획을 세울 때는 맨 먼저 이제 제 대상 부서부터 정해야겠죠. 대상 부서 정하고 대상 업무 리스트를 쭉 뽑아내고 이 중에서 뭘 먼저 수행할지 로드맵을 짜고 특히 이 RPA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라고 하죠. 요새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갈까라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두 번째로는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단계로 들어가야 되죠. 업무를 선정한 업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업무 분석서를 작성하고 특히 업무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표준화라든지 어떻게 협업할 것이라든지 예외 케이스 발굴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RPA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실행 운영 스케줄을 최적화해서 좀 더 효율적인 RPA 로봇을 돌릴 수 있는 방안도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직접 개발을 해야겠죠. 이 개발을 할 때는 개발 표준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재활용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만들어서 그 개발 기간을 줄인다든지 단위 테스트, 예외 처리 같은 것들을 많이 처리할 수 있고 UAT라고 하죠. 최종적으로 유저 액셉턴스 테스트를 거쳐서 고 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고 라이브 한 여러 가지 봇들에 대해서는 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관리라든지 장애 대응도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항상 앞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가버넌스 체계를 만드시고 또 이런 가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RPA 포탈을 구현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RPA 설명드리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RPA를 도입하면서 챌린지가 없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요. 제가 3년 넘게 RPA를 해보면서 대부분의 챌린지를 이런 두 가지 유형 그리고 한 세 가지 챌린지의 그룹핑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가장 초기에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오브젝트 인식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에러를 핸들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챌린지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제안 드릴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적 측면의 챌린지인데요. 오브젝트 인식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브젝트가 뭐냐 하면은 요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동화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HTML 아니면 사내 시스템의 API라든지 윈도우 컴퓨터의 API들을 RPA가 그대로 속성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동화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표준 웹이라든지 윈도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식이 잘 됩니다. 저희 RPA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고객사 들어보면은 비표준 웹으로 아니면 정말 저희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그 레가시 시스템을 많이 구현해 놓고 속성이 잘 안 잡혀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원격 데스크탑이라든지 VDA 환경은 사실 이게 이미지를 뿌려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속성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야기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러 핸들링 부분인데요. 이게 RPA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크게 이제 기술적 에러와 비즈니스적인 에러 두 개로 나뉘는데요. 기술적인 에러는 보통 네트워크 장애입니다. 네트워크는 끊길 수밖에 없거든요. 느려지거나. 그래서 그런 것과 발생하면 RPA가 작업을 수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또는 이제 네트워크는 괜찮지만 대상 어플리케이션이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비즈니스적인 에러는 모든 것들을 다 그 기술적으로 잘 고려를 했지만 예외 프로세스라는 게 항상 존재하거든요. 정형화된 업무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 못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되면 그러한 예외 프로세스가 발생했을 때 RPA가 작동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 유저분들이 작성해 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RPA 자동화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오타가 들어가 있거나 범위 밖에 데이터를 넣어 놓으시거나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측면, 순수하게 비즈니스 측면인데요. 이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항상 엔드 프로세스 자동화를 요구를 하세요, 고객분들은. 중간에 멈추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분할 때 보통 1, 2, 3 레벨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게 당연히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중간에 자동화가 안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많은 고객사 그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고객 주문 처리 프로세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어떤 고객사에서 고객 주문 시스템으로 화면에 접속해서 고객 주문을 일단 처리를 해요. 그리고 그 엑셀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또 처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 시스템 말고 레가시 시스템에다가 뭐 재고 같은 것들을 매핑하기 위해서 올려줍니다. 엑셀을. 근데 중간에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반품 주문이라든지 커스텀 주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RPA가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또는 이제 통관 입항 정보 업데이트라는 프로세스인데 이제 물류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죠. 그 비ll 오브 레딩, 그 선적 서류 같은 것들을 관세사로부터 이메일을 수신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적 서류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입력을 하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그 주문부서 같은 경우에는 재고 언제 들어온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들어와요? 계속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거나 굉장히 비정형적으로 업데이트를 요청해서 이것들을 대응하는데 굉장히 물류부서가 바쁘시더라고요. 이 두 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음으로 RPA 챌린지에 대한 솔루션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챌린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솔루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여러 가지 현재 배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새 그 디지털 워크포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RPA 플러스 AI 이런 것들을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많이 얘기해요. 또 어디에서는 뭐 비욘드 RPA라고 얘기하고 뭐 RPAI다 뭐 별의별 이름을 다 붙이는데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뭐냐면은 예전에 정말 저희 서류하고 전화가 밖에 없을 때는 임직원들이 다 이런 거 갖고 업무를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까지 이제 ERP라든지 SCM 여러 가지 솔루션이 도입되고 사무 자동화,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엑셀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옮기고 또 수많은 레가시 시스템, SCM 시스템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 시간이 결코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워크포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선두주자가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RPA죠. 근데 RPA는 정형화된 업무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형화되진 않은 업무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보통 그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비정형 서류를 어떻게 정형화할 건가? OCR, 그 이미지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선적 서류 같은 거, 아예 스캔된 거, 종이 서류 같은 것들을 직접 OCR이나 학습을 시켜서 읽는 방법.
또는 그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간단한 예측이나 판단 부분 같은 것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상당히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임직원과 디지털 워크포스의 협업이 일어나거나 또 대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워크포스의 하나 그 사례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 HBC 휴먼 봇 컬래버레이션이라는 그런 그 솔루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협업 툴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HBC라는 여기 그 직원 PC에 이런 메신저 창 같은 게 보이시죠? 이걸 하나 띄워놓고 그 백단에 있는 RP랑 계속 연동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비정형화된 업무 규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RP를 그냥 끊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직원한테 RP가 거꾸로 난 모르겠으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줘. 그러면 이 창을 통해서 RP에게 직원이 정보를 주고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문서를 전송하거나 아니면 RP를 직접 구동시키는 방법으로 서로 연동하면서 RP는 직원들에게 필요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 업무 결과 텍스트를 출력하거나 문서 전송을 해주거나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것도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HBC 메신저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험사에서 이제 직원이 클레임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클레임 시스템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RPA가 자동으로 런칭되죠. 그러면 클레임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 이걸 하나하나 시스템이 입력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RPA가 지금 대신 처리한 결과를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 창을 통해서, HBC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이 차 이름이 테슬라 3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스템 내에서는 테슬라 모델 3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라고 RPA가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찍어서 이게 맞아 라고 거꾸로 회신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업무 로직을 그 주고받는 쪽으로 잘 짜면요. 굉장히 그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가 끊기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제를 올린 상태고요. 슈퍼바이저 같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다가 하나 올라왔죠. 지금 직원이 클레임을 하나 나한테 결제를 올렸구나. 그럼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예, 지금 직원이 결제 올린 클레임 항목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그 슈퍼바이저가 밸리데이션 해보고 밸리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그 아까 클레임을 올린 직원 그 HBC를 통해서 처리가 됐다는 것 신호를 보내주고요. 최종적으로 이 직원은 내가 결제 올린 것이 지금 슈퍼바이저가 결제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즉시로 받아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툴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엔드 투 엔드 프로세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고요. 사실 AI가 가장 비정형화된 그런 업무 로직을 극복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인보이스라든지 선적 서류 같은 것들이 이미지 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OCR이라든지 머신러닝 또 AI를 통해서 직접 판독해서 그 시스템에 부어주는 업무들을 많이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런 OCR 플러스 그 인공지능 솔루션을 저희가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제 IQ봇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직원들이 인보이스 메일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RPA가 특정 사이트에 올려주고 IQ봇이라는 솔루션이 OCR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그걸 읽는 겁니다. 지금 이제 RPA가 올려준 그 이미지 파일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을 RPA가 자동으로 돌면서 IQ봇이라는 솔루션에 하나하나 업로드 해주고요. 지금 IQ봇이 그 서류들을 읽고 있습니다. OCR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기술을 통해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제 다 읽었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런 정형화된 문서가 나오면서 CSV 파일로 쫙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는 뭘 하느냐? 이제 ERP에 입력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 정보들을 비정형 문서를 정형화로 바꿨기 때문에 다음 로봇이 돌면서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RPA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셉을 열어서 로그인해서 방금 CSV 저장한 인보이스 파일들을 인보이스 생성 ERP에서 다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요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그 프로세스 연결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기술적인 방법이나 또는 어떤 컨설팅적인 것들, 업무 개선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게 기술 영업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아까 챌린지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기술적 측면의 챌린지는 오브젝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RPA 같은 경우에는 속성이 인식되지 않아도 이미지 자체를 학습시켜서 이미지 크기가 좀 변한다거나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읽어올 수 있는 비전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인식도 상당히 정확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도저도 안 되면 좌표 기반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상도만 맞춰놓으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환경으로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요. 또 기본 OCR 패키지도 상당히 잘 읽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객사 POC를 수행하든 프로젝트를 수행하든 간에 이런 기술적 요소를 그 챌린지를 마주치게 되면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서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 게 기술 영업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 기술적 측면, 에러 핸들링 방법인데요. 저는 RPA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챌린지에서 이제 기술적 에러라든지 비즈니스 에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기술적 에러부터 그 대응 방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은 네트워크 장애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RPA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특정 어떤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업무 처리를 할 때 항상 그 오브젝트가 레이턴시에 의해서 좀 늦게 뜨더라도 그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기능들을 항상 위험한 요소에 써줘야 됩니다. 귀찮아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개발 PM이라든지 표준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대상의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순간적으로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발생해서 입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정말 큰일 나죠. 이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입력하기 전에 값들을 읽어드리고 입력한 후에 다시 한번 값을 추출해서 대사를 하게 됩니다. 맞았는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해지겠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베스트 프랙티스고요. 또 장애가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최대 대기 시간을 설정을 해서 이게 넘어갈 경우에는 아예 에러 스크린샷을 첨부해서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중단시킨다든지 또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기 점검 시간 같은 건 미리 스케줄에 반영을 해서 그때는 RPA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그 솔루션들도 있고요. 비즈니스 에러 솔루션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 분석을 할 때 최대한 예외 프로세스를 많이 수집하고 또 테스트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개발 시간보다 테스트를 훨씬 많이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그 비즈니스 유저로부터 많은 데이터들을 직접 받게 되는데요. 오타라라든지 자료 오류 같은 것들을 RPA가 직접 검증해서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유저에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하면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게 되겠죠. 또 데이터 범위도 가능한 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벗어날 경우에는 RPA가 뭐 지워준다든지 그런 약속들을 통해서 미리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러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자동화 그 장애 상황이 끝났을 때 다시 이제 자동화를 실행시켰을 때 그러니까 자동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로직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에러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유저분들이 직접 하세요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절대로. 반드시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오더 생성 프로세스를 보여드렸는데 중간에 뭐 3번 오더에서 에러가 났으면은 로그 값을 갖고 그 프로세스에서 종료됐다는 걸 갖고 다시 자동화를 실행할 때 RPA 봇이 거기 들어가서 다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유저들이 완전히 잊어먹을 수 있도록 자동화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고객들이 요청하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챌린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요 말씀드렸잖아요. 반품 주문이라든지 커스텀 주문 같은 경우에 정형화하기가 어렵다. 근데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해봤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업무 처리하는 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정형화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서화하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하고 계셨는데 한 90%의 로직 같은 경우에는 문서화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형화가 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컨설팅 방법으로 정형화를 시킨다든지 정말 안 되면 이제 자연어 처리 같은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선적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렸던 OCR, AI 기술, 저희 i큐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이거는 요새는 장애 요소도 아닙니다,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관계 직원 입학 정보를 수시로 이메일이든 전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거꾸로 제시를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일어나 하세요. 그 이메일로만 일원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런 곳에서 HBC를 활용을 하는 거죠. HBC를 통해서 여러 직원들이 질문을 하면 RPA가 입통적으로 그냥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챌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솔루션들을 내재화하고 드릴 수 있는 게 기술력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자, 라이프 사이클 단계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자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가 프리세일즈 단계고요.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포스트 세일즈, 프로젝트 단계죠. 그럼 이제 전략을 세울 때는 당연히 뭐 컨설팅 스킬이라든지 뭐 산업, 인더스트리 전문 논리지들이 많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동화 계획을 세울 때는 주로 대상 부서에 가서 업무 리스트를 쭉 발굴하고 어느 게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당연히 개발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업무가 자동화가 가능한지 사실은 솔루션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 스킬을 좀 가지고 계시고 RPA 자동화를 위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정형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POC 수행 능력은 뭐 당연히 기술력한테 가장 필요한 그 역량이 되겠고요. 업무 인터뷰를 할 때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스킬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뒤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숍이라는 걸 저희가 많이 수행해요. 이건 뭐냐면 고객분들이 우리가 어떤 업무를 RPA를 자동화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이런 걸 하세요라고 리스트를 드리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접적으로 개발 스킬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분석 능력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당연히 고도화된 개발 스킬과 업무 분석 스킬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게 되는데요. 프리세일즈가 이런 것들을 몰라도 되느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사실은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해보면 해볼수록 프리세일즈에서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쌓으실 건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개발 교육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요. URL을 여기 적어 놨으니까 직접 가셔서 계정을 만드시고 제가 추천 교육 과정을 몇 개 뽑아왔어요. 헬로봇. 저희 A2019가 이제 최신 저희 그 솔루션인데요. 간단하게 그 봇을 하나 구축해 볼 수 있거든요. 요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점프 스타트는 좀 더 이제 고도화된 개발 과정입니다. 이것도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2019 이전에 11.34라는 버전이 있어요. 이게 저희 이제 기본 원래 갖고 있었던 솔루션인데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신제품을 이해하시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 11.34의 봇 디벨로퍼 과정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교육 이후에 많은 실습과 많은 POC를 하시고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게 RPA 개발 스킬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역량인데요. 요것
또 사실은 저희가 AAU 사이트에서 굉장히 좋은 과정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파트너 세일즈 엔지니어 이런 과정도 직접 들어 있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은 뭐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해놨으니까 들으시고, 또는 프로그램 매니저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과정을 드리면 기본 교육은 훨씬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PDW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숍이란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고객사에 어떤 업무를 자동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솔루션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의 업무가 있다고 보시면은 이것들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이제 피저빌리티라고 되어 있죠. 정형화 수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형화 수준이 잘 돼 있을수록 쉽게 개발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5점 척도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5점에 가까울수록 정형화가 잘 돼 있어서 RPA로 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요 밑에 그 X축을 보시면 공수입니다, 여기. 공수. 그러니까 공수가 높아질수록 개발은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여기서는 거꾸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5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빨리 반복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동그라미 크기가 절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사분면으로 보시면은 공수는 적게 들고 정형화 수준은 높은데 업무 시간도 많아요. 이런 업무들은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자동화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매트릭스를 표현해서 고객사에 자동화 업무 대상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PDW라고 하는 저희 액티비티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고객사분들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보통 진행하냐면요. 먼저 RPA 설명회를 먼저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RPA 개념들을 쫙 한번 알려드리고 감을 잡으세요. 아, 저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워크숍 일정을 논의합니다. 언제 만나서 그때까지 하시는 업무 중에서 정형화된 업무들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일정 잡은 이후에 워크숍을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이 할 때 중요한 게 부서별로 직원별로 가능한 한 소그룹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들을 정리하는 저희 엑셀 템플릿이 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양이 많다면은 그 비즈니스 유저분들께 숙제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감 잡으셨으니까 작성해 오시라고.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워크숍 결과 정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엑셀 템플릿을 기반으로 절감 시간, 또 정형화 수준, 공수 같은 것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ROI 같은 걸 추정해보고 고객사에 업무 리스트를 쭉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엑셀 템플릿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요 왼쪽에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매트릭스가 보이시죠? 이 중에서 일단 동그라미 크기, 볼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조사를 하냐면요. 지금 구매 부서의 2개의 프로세스를 제가 조사를 해놨잖아요. 서브 프로세스는 첫 번째는 2개 정도로 서브 프로세스가 나눠지고, 두 번째 구매 프로세스는 한 4개 정도 서브 프로세스가 나눠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업무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주기는 어떻게 되세요? 월이라든지 주. 그리고 횟수는 어느 정도 하십니까? 시간은 한 단위 서브 태스크당 얼마나 걸리세요? 그리고 몇 명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질문하면 대부분 업무 시간이 러프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바로 인터뷰에서 뽑아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숙제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공장 자동화가 아니라서 가서 초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효과적으로 뽑아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볼륨을 산정하고요. 업무 시간을 산정하게 되고요. 자동화 적합성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정형화된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기술적인 역량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5점을 주고, 정말 어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판단이 100%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1점, 낮은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여기에 상당히 이제 컨설팅 스킬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스케일링화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 공수인데요.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요거는 좀 쉬운 편이에요.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는가.
아까 엑셀이 가장 정형화가 높게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엑셀이라든지 레가시 시스템은 5점을 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문서 같은 거 1점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있죠. OCR이라 인공지능을 써서 읽어드리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수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화 하시면 되고요. 또 서브 프로세스도 숫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브 프로세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에 따라서 스케일링을 판단해서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저빌리티하고 개발 공수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그냥 매트릭스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엑셀을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산출물들을 내는 거예요. 리스트화하고 업무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찍어서 고객사의 자동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 샘플로 가져왔고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설명인데요. 실제로 프로젝트 들어가서 업무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이거가 사실은 프리세일즈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수행하면서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깊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업무 분석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터뷰를 수행하고 다음에 업무 분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인터뷰할 때는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오버뷰를 가지시고 상세 업무를 가능한 한 레코딩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레코딩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중간중간에 직접 정형화 수준을 판단하셔야 돼요. 데이터라든지 업무 처리 로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거나 찾기가 힘들면은 항상 표준화하는 방법인지 정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실제 업무 분석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전체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가 있겠죠. 특히 as is to be 비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업무가 개선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상세 업무 매뉴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 자동화 매뉴얼을 개발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논란의 여지가 없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인터넷에서 가끔가다 순서 같은 거 매뉴얼 찾으실 때 보면은 어떤 매뉴얼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완벽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매뉴얼은 보시면은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으셔서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유저 간의 인터액션 방법 같은 것들을 폴더 구조라든지 이메일은 어떻게 주고받을지, 엑셀 파일은 어떻게 기술할지 이런 것들을 또 정의하실 수 있고요. 유지보수 방안, 예외 처리, 장애 처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서에서 낱낱이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업무 분석서를 한번 A to Z까지 다 작성해 주시면요, 아마 프리세일즈 하실 때 대부분의 솔루션이라든지 난제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프리세일즈 교육이었고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AU에 저희 기본 제공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특별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CNC 저희 그룹사와 관계되어 있는 것에 좀 보다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관계사 교육 같은 것들 만들어지고 나면 초보 사용자들이 쓰는 과정 같은 것들 저희가 앞으로 디벨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같이 좀 도움받거나 뭐 이런 부분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세일즈 엔지니어의 기본 방침은 처음부터 이걸 수행하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OJT를 통해서 저희가 일단 먼저 고객사 가서 할 때 참여하셔서 OJT로 한번 참여해 보시고 저희가 좀 어사인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OJT가 저희의 기본 가이드이긴 합니다. 그러면 OJT를 해주신다면 뭐? 이거는 정말 해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실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프로젝트에서 작성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OJT가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이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직접 이제 업무 분석을 하시다가 이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요거를 제안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가지고 계신 챗봇의 API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저희 RPA랑 연동하시면 되고요.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요 HBC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게 좀 더 내재화돼서 탑재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구현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 API 같은 게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메신저 창 같은 걸 직접 A2019를 통해서 만드셔서 디플로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챗봇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자동화 개발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VDI는요, 이게 속성을 못 읽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VDI 안에 저희 그 RP를 탑재하면 당연히 속성이 잘 읽히겠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VDI는 기본적으로 그 가상 PC일 뿐이잖아요. 그 PC 안에다가 저희 RP를 설치를 하면은 다 원활하게 속성 읽을 수 있고요. PC랑 똑같습니다. 물리적인 PC랑 똑같은데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 VDI 안에서 또 다른 VDI를 불러들여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은행권에서 망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외부망이 그 몇 개 어플리케이션이 연결된 VDI를 띄워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내에 제가 열고 있는 VDI 입장에서는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RPA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는 이제 보통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대부분의 VDI 환경에서는 당연히 저희 RPA 솔루션을 안에다 직접 설치해서 자동화를 수행하게 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분석서도 적극적으로 안 해주겠죠. 예, 그런 이제 요소도 있고요. 이 분석서 자체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익숙한 RPA 그 보통 BA라고 부르거든요.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그러니까 사실 프리세일즈와는 좀 달라요. 역할이 다른데 뭐 그 업무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프리세일즈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이제 이것들을 직접 작성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어널리스트가 모든 고객사의 자동화 업무를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고 표준화라든지 공통화, 업무 개선에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같이 고객을 리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 작성하시고 단순히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BA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뭐 업무 매뉴얼을 만들 때 그런 스크린샷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고객들에게 요청을 드려서 받아서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프로세스 플로우 그리는 거는 예외 사항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넣어주고 개발자에게 주면은 그대로 만들거든요. 개발자분들한테 알아서 예외 사항 처리하세요라고 하면은 믿고 가면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BA의 역할이 중요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그 기본 툴이 있고요. 그거는 뭐 아까 AAU 교육 사이트 가면은 거기서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뭐 드릴 수도 있고요. 이건 그냥 엑셀 그 그래프 그려주는 것 뿐이잖아요. 안에 스케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자동화 툴을 쓰는데 요 자동화 수준하고 이제 개발 공수를 스케일링 하면은 그 감이 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감으로 하고 있는데 감을 이제 로직으로 표현해 보니까 어떠한 규칙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공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 솔루션에다가 담으시면은 자동으로 뽑혀 나올 수도 있겠죠. ROI 표현하기가 참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인건비로 환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 줄인 거는 인건비 환산하고 투자 금액은 그냥 뽑으면 되니까. 그럼 애플 투 애플 비교라고 하죠. 그냥 바로
빡치기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RPA 프로젝트 분석을 해보면은 대부분 ROI가 1년 미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시스템 도입하면 보통 2, 3년 바라보고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RPA 프로젝트 분석을 해보면 ROI가 1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많아봐야 한 1.5년 이렇게 갑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RPA를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오늘 모든 그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